서울의 신당역에서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회와 검경 등 각계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알아봤습니다. 기후 이상현상에 대해 범지구적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기후 정의 주간을 맞아 서울 강남에선 기후위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살해돼 많은 이들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피의자 전주환은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 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각계에선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세 전주환. 범행 당일 노란색 양면 점퍼를 입고 위생모와 스포츠용 코팅 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틀 뒤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피해자를 2년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피소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과거 피해자가 살던 구산역 인근을 배회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근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전주환은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앞에는 이렇게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메모를 남기거나 국화, 간식거리 등을 놓으며 피해자를 추모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더 이상 이제 강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진짜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같은 직장생활 하는 동료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 마음 아프고 그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고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 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불송치 결정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에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마지막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선 스토킹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해 뒷북 대응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혜인 기자와 신당역 살인사건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범행이 벌어졌던 현장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 추모 공간에 다녀왔는데 좀 어떻던가요? 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추모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저 안타깝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유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좀 가늠하기도 힘든데요. 자, 지난 20일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피해자 측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바랐던 건 엄중 처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주환은 공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뒤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고 판사님께서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라는 질문에 당시 너무 힘이 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닌가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수사기관,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발생 직후에 지금 각계에서 부랴부랴 방지책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고 이후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국회에서도 입법 관련해서 움직임이 거세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도 반의사 불벌죄를 비롯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관련법 개정안 15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쟁점이나 이슈가 이제 반의사 불벌죄 같은데 사실 이 반의사 불벌죄 지역의 의견은 수년 전부터 나온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전문 이은희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죽어야만 절실하게 외쳐졌던 목소리들이 반영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나를 벌한다. 피해자가 나에게 위해를 끼친다. 라는 식으로 착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치환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범죄에는 반의사 불벌 같은 게 따라와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네, 사건이 일어나서야 방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예방을 위한 법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가 됐을까요? 네,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경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개인 간의 갈등 정도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나 고소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도 2차 가해를 또 2차 피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어부터 시작해서 뭘 잘못했으니까 뭐 빌미를 줬으니까 가해자가 저러는 거 아니야? 같은 식의 이제. 네,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네, 현행법상 보복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은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사법권에 대해 도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회에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까지를 생각하면 지금 이 가해자에게 뭐 이제 가벼운 처벌, 뭐 선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준의 중형이 언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많지만 이번에라도 좀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죠. 이처럼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시적 변화가 아닌 범지구적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기후정의주간을 맞아 전국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2019년 9월 23일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 UN 회의에 참석한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 앞에서 기후위기를 강력히 호소한 그레타 툰베리. 그는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스톡홀름 국회 앞을 택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복원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많지만 보다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단 겁니다. 툰베리 연설의 감동은 세계적 기후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이어졌고 매년 9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역시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도 기후정의 주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이곳 강남역에서는 기업을 규탄하는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행진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문제점을 호소했습니다. 고객들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오픈런 현상까지 모이며 엄청난 이익을 벌어지는 편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투명하게 공개해 쿠팡에 맞대한 물량을 배송하기 위한 배송 트럭들이 사용하는 기름과 내뿜는 매연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과대 포장에 사용된 수많은 박스와 비닐들까지. 이번 행진을 기획한 황철우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덜 쓰면 된다라는 이러한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강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탄소 배출을 봤을 때는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기업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80% 가까이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간 민간 기업 중 탄소 배출량 수치가 가장 높은 회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내세운 2050년 탄소 배출 0 달성 목표는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을 방안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제시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UN 환경계획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7배 이상 더 줄여야 한다는 등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 당시 논의에 참여한 한상훈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확실한 이행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 폭설, 태풍, 가뭄.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막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확대 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생명이 아까 하루에 115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이 담보 방안을 집어넣어달라. 재작년 봄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 역시 지금의 감축 목표로는 기후위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적 권리까지도 침해당할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개변론 청구도 해보고 다른 여러 서면들 같은 것도 막 제출을 하고 또 사이에 저희가 청구했었던 법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도 법이 바뀌게 되면서 바뀐 법 자체도 위헌이다라는 추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어서 이 같은 미온적인 국내 상황과는 달리 지난 8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드러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면서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1월에 고지가 되는 세금이지만 이번 달 말일까지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서 이번 주에 한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오늘 세무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금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예외정도 많아서 오늘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세금은 이제 납세자가 직접 내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년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를 또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이중과세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재산세 납부된 내역을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이거는 또 뭘까요? 네, 뭐 세무사님께서 앞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부과될 때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는 신청이 합산 배제고, 그리고 부과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특례 신청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11월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 7일부터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가 대충 한 64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받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방송 좀 들어보시고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면 합산 배제 신고를 이번 달 말일까지 이제 좀 신청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세부 내역 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은 크게 그 임대주택과 그 사원용 주택 등이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주택이 좀 가장 많은데요. 이제 임대주택에도 전용 면적이나 아니면 주택수, 그리고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뭐 세부적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이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 또 한 가지 유의하실 합산 배제 신고는 처음에 한번 신고하면 이제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매년마다 이제 신고를 좀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초로 취득하셨을 때 신고하면 그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변동되거나 뭐 제외될 때 뭐 그때 이제 또 신고하시면. 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좀 종합부동산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세법 올해 좀 개정되는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세법은 이제 매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크게 개정된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변동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크게 이제 60%로 인하되면서 실제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로 소폭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합산 배제되는 기타 주택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까 합산 배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이 크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사원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타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용 주택은 기존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배제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는 이제 세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집용 주택을 저희 가정이란 요건 자체를 빼고 전부가 다 이제 배제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주택 건설 목적 멸실 주택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여 가지고 3년 이내 멸실이 되는 주택도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해당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총 급여 요건이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액 자체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라는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게 좀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제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 설명드린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말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이제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 말고 이제 절세를 위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와 이제 유사하게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인별 합산과세, 즉 사람별로 이제 합산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기본 공제 금액도 이제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연령 및 보유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기의 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 이제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제 과세 특례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일시적 2주택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세액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특례가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좀 납세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고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신 분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네, 자, 이 종합부동산에 대한 뭐 합산 배제도 있고 특례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세무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하시다 보면 실무적으로 좀 이러이러한 유의사항이 좀 있다라는 게 있으면 꿀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실제로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나 과세특례 신고를 신청하다 보면 좀 몇 가지 실무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청 대상자 여부입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세청에서 6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64만 명이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는 받았는데 내가 이게 배제 대상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가 납세자한테 개인적으로 하다 본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홈택스에서 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좀 제도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라는 걸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내가 안내문을 받았는데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신고하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매년마다 신고하는 거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매년마다 내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확정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 신고하셨다라고 한다면 변동 신고, 즉 내가 과거에 배제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빼고 싶다. 아니면은 뭐 임대제 어떤 조건이 바뀌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신 경우만 신고를 하시라고 꼭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지방세로 분류돼서 보통 이제 관할 관청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지방세라는 부분을 좀 착각하시고 국세인지 부분을 착각하시고 지방세인지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거나 의문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세무서에다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지난 9월 16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이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좀 패소를 했습니다. 저는 11월에 이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 금지 원칙이 이제 위배가 됐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입법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제 정당한 과세라고 판시했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또 위헌법률 심판까지 이제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이것이 좀 기각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좀 큰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나라랑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구는 조금 더 강력한 조세 저항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사실은 뭐 정당한 이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좀 불복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아쉽게도 이제 재판부는 이제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 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점들 고려하셔서 약간 이제 과세 고지받으면 일단은 뭐 조금 속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해도 이제 또 소송은 또 다른 문제니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소송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명심하겠고요. 자,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당역 살인사건.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앞다퉈 관련 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제도 마련을 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를 다시 메우겠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매번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서야 뒤늦게 수습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법조계와 국회 등 각계 모두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한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